한국석유공사의 스마트 데이터 센터에 근무하는 최지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강연해드릴 내용은 에너지 안보 그리고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이 석유나 가스를 개발에 성공했는지 또 그 역량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 포항에는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권은 석유에 대한 책이고 한 권은 에너지에 대한 책인데 둘 다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권은 교보문고에서 오늘의 책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문체부에서 주관한 세종도서 교환부문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서 사실 책을 써서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내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에너지 이 석유나 가스나 이런 또는 재생에너지 이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를 간략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포항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요. 앞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많은 분들이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석유나 가스나 이런 기존의 화석 연료들은 사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실제로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뜻밖이지만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 석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왼쪽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일관성 있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유가 그래프인데 석유가 특이한 게 뭐냐면 유가는 이렇게 크게 천장을 뚫었다 지하를 뚫었다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칩니다만은 가격에 상관없이 석유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스 소비는 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천연가스 소비도 여전히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석유나 가스 소비가 증가하는 거 외에 지금 현재 에너지 전반적인 흐름에서 주목할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이제 이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하는 데서 매년 이렇게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하는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냅니다. 사실 이 에너지 전망을 할 때 에너지나 이런 흐름을 전망할 때 우리가 기업이나 학교나 대학 이런 데서 전망하는 치를 쓸 수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것이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전망하는 전망치일 텐데 이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매년 내는 이 흐름에서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게 향후 전력 수요입니다. 전기 수요인데 이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이 에너지 흐름을 전망하는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다 보시다시피 전기 수요는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전기를 많이 쓰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전기를 많이 씁니다. 가장 적은 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2023년 작년 기준 대비 2050년에는 지금보다 전기를 2배를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2배. 그럼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느냐?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미래에서는 계속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될까? 이제 첫 번째는 개도국에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 도시화 또 가전제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도국에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많이 짓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게 아예 예측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전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는 전기차 데이터 센터 이게 다 전기를 잡아먹는 이런 기구들을 보니까 앞으로는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전기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석탄입니다. 석탄. 석탄이 35.1%로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전기 만들 때 석탄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력 이렇게 이런 순서인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 석탄은 가장 탄소 배출이 많고 또 미세먼지도 가장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 생산을 전기 수요에 맞춰서 전력 생산을 늘려가기 해야 되는데 석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석탄은 탄소 배출도 많고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탄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석탄을 또 떼내고 요 나머지에서 이제 전력 생산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력 생산을 늘려갈 때 원자력도 늘려가야 되고 신재생도 늘려가야 되지만은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쓰일 거라 예상되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기준인데, 자 원자력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지을 땅이 없습니다. 어디다 원자력을 짓고자 하면은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짓기가 힘들고 폐기물 처리도 힘들고 그래서 원자력은 늘려가게 해야 됩니다만 이 원자력이 어느 정도 늘려갈지는 불확실하죠. 신재생도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 신재생을 늘려가기가 또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연가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장기 에너지 전망을 할 때도 이게 지금 올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보고서인데 이 2023년에 현재 지금 쓰이는 가스 수요가 이만큼이라면 2050년에는 거의 2배까지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지금 보시면은 전기를 만들 때 발전용 에너지를 만들 때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석유는 거의 안 쓰입니다. 석유는 저기 2.3% 정도밖에 안 쓰죠. 그러니까 석유는 발전용 에너지는 아닙니다. 운송용 에너지지. 그래서 석유는 많이 안 쓰이고 천연가스가 앞으로 전력 수요 증대에 맞춰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주요국에서 그러면 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에너지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자그마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아랍국 전체와 거의 뭐 중동에서 이란, 뭐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다양한 적들과 함께 적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힘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어떤 힘이 나오는가? 여러 가지 가장 큰 건 이제 미국의 지원이겠지만 이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전에 한 2009년과 10년에 큰 가스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2009년과 10년에 타마르라고 하는 가스전과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가스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가스로 전기 생산하는 양이 거의 2.5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로 발전량이 증가하니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냐? 일단은 전기료가 안정이 되죠. 국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니까 국가 재정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재정이 안정되고 전기가 안정되고 또 외국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DP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는데 가스전이 발견되기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GDP 상승률은 연 3.5%였던 반면에 가스전이 발견되고 나서는 연평균 4.2%로 GDP 성장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 경제 성장이나 경제 어떤 경기가 전반적으로 더 좋아진 거죠. 3.5에서 4.2로 0.7%포인트 차이입니다만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 차이더라도 굉장히 큰 거죠. 또한 외교적으로도 중동 산유국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죠. 과거에는 이제 뭐 옆 나라였던 이집트나 요르단에서 가스나 이런 걸 의존하게 됐는데 이제 이 나라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경하게 눈치 안 보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에너지 자립이 됐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그 시사점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사실 계속 이 석유가스가 안 나는 나라였습니다. 중동에서 유일하게 거의 석유가 안 나는 나라였는데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지그룹 지금의 그 쉘에 합병된 이 회사가 계속 한 9번에 걸쳐 시출했습니다만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노블 에너지가 들어와서 새롭게 이 노블 에너지가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사업을 하면서 2009년 타마르, 2010년 레디아칸이라고 하는 대형 가스전 발견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가스전을 발견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스전 발견하게 되면 태양광 풍력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스전 발견 이후 태양광 발전량 오른쪽 그래프인데 태양광이 가스전 발견으로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가스전이 발견됐는데 태양광이 늘어날까? 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사업들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투자하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투자나 기업의 투자, 정부의 예산이나 기업의 투자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있어야 태양광도 되고 풍력도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스전 발견하고 나서 정부 재정이 안정이 되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 돈으로 태양광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력 가격은 안정화되고 태양광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재생에너지 투자 증자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이아나 사례인데요. 가이아나라고 하는 데는 이제 중동 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이 사례는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금세기에서 최근 그 발견된 그 유전이나 가스전 사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례입니다. 자, 가이아나에서는 뭐 1960년대부터 메이저 기업들이 탐사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다가 2015년에 유전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스테브록이라고 하는 초대형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생산이 개시가 됐고, 자, 이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의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대형 유전이 발견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나라가 작다 보니까는 체감하는 효과도 커집니다. 이제 GDP가 1인당 GDP가 3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어떤 소득이 3배로 증가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GDP가 3배로 증가하면서 이제 석유로 부자가 된 대표적인 금세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나의 시사전도 계속 이 탐사 역량이 좋은 메이저가 실패했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데이터를 축적해가면서 탐사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한 탐사로 계속 성공 가능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국 GDP가 3배로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인데요. 중국은 뭐 세계 에너지 소비와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특이한 게 뭐냐면 중국은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로 된 거는 석유 소비량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도 석유 소비가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석유 소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소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석유 소비 이 증가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전기차도 발전시키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리고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또 그러니까 석유 소비가 늘어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빨간 선으로 된 게 그 자국 생산량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스스로 생산하는 비율인데 석유 소비는 늘어나는데 자국 생산량은 떨어지다 보니까 자국 생산량 비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해외에 돈을 지출하면서 외국에 돈을 지출하면서 국부를 유출하면서 이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석유 수송로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남중국 캐니, 뭐 호르무즈 해협이니 이런 해협들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과의 어떤 경쟁을 한다, 미국과의 패권을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 석유 소비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은 그런 고민이 있죠. 석유 소비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게 가스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소비 증가세는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스는 지금 현재 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력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도시화 이런 것들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 천연가스 소비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평균을 내보면 연평균 매년 9%씩 가스 소비는 증가해 왔습니다. 아까 보시는 이 석유 소비 증가세보다 이 가스 소비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걸 이제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해서 이 중국 근해에서 중국 근해 바레만이니 뭐 이 남중국해 이런 바다에서 계속해서 이 석유나 가스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중국이나 일본은 엄청나게 많이 주변 영해에 시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거의 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국영 석유 3사가 있습니다.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뭐 CNOOC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기업들이 투자하는 금액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간 주춤했는데 계속 2020년 이후로는 이 투자해서 자국에서 석유나 가스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려는 어떤 그런 정부의 지침하에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투자 효과에 의해서 이 생산량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생산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책적으로 이 석유나 가스 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자 보시면 이게 가스 생산량이 가스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게 많아요.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가스는 수입을 어떻게 하냐면 액화시켜서 액화 천연가스, 즉 LNG로 만들어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 LNG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가 전 세계적으로 LNG 선박이나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한테 이 LNG 선박 기술을 뺏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선박 기술에서 한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LNG 선박,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선박 수송선 기술이 한국이 가장 앞서 있고 시장을 가장 석권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따라잡으려고 하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최근은 뭐 9월달 기사인데 기술을 빼오려고 하죠. 그래서 기술을 빼오려고 해서 중국에 유출이 되는 정황도 나타나고 뭐 세계 1위 국가 핵심 기술을 빼갔다. 뭐 이런 기사도 이런 노력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LNG 선박 이런 쪽에서 한국이 1위지만 향후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LNG 기술 수요가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심지어 이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노력도 중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하냐? 일본의 경우는 이 조그맥이라고 하는 이 기업 투자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투자 기관인데 정부에서 출자를 받아서 민간 기업의 이 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기관인데 이 조그맥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이 조그맥의 출자하고 민간 기업을 지원하게 하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 또 광물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도 석유나 가스나 광물에 대한 확보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일본은 석유나 가스의 자주 개발 비율이 4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 남짓인데 이미 일본은 40%까지 올렸고 또 2040년까지는 6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6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우리는 국내 생산을 포함한 석유와 천연가스의 독자적 개발 비율을 2030 해계연도까지 50% 이상으로, 2040 해계연도까지는 6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그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그 사회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왼쪽은 일본 조금액 예산인데 매년 늘어나고 있고, 역시 중국 국영석유사의 자본 투자 금액인데 역시 이것도 매년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나라 모두 석유나 가스, 이런 에너지 자원의 투자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점을 보면 꾸준히 투자한다는 거죠. 꾸준히 투자해서 포기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은 여태까지 시추하는 게 5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240, 중국은 3,700 이 정도로 이 근해에서 시추한 숫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포항에 대한 철강 산업에 대한 시사점, 사실 이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철강 산업의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계 탄소 중립 흐름에서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어떤 글로벌적인 노력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산업이 뭐냐면 이 포항에 있는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이 왜 가장 큰 타격을 받냐면 보시면은 각 산업별에서 이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거의 37.8%로 다른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야말로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입니다. 탄소 다배출 업종이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포스코 한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10분의 1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철강 산업에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 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일종의 관세를 물리게 하는 이 제도가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철강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강 부분에서 만약에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인증서라고 해서 일종의 탄소 구매권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매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철강 산업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이유가 이 전통적인 철강 제조 방식인 고로 방식의 철강 석화가 코크스를 섞어서 철강을 환원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를 바꿔서 수소 환원제철이나 전기로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스코에서 하는 방식은 전기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광양제철소의 신규 전기로,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 고로를 신규 전기로로 바꿨습니다. 이 포항에도 2027년 전기로가 착공될 예정이죠. 그래서 전기로를 계속 늘려가다가 지금 포항에 10개 이상의 고로가 있는데, 그중에 전기로를 하나, 두 개씩 늘려가다가 2030년 이후에 수소 환원제철이 상용화되면 수소 환원제철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대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기로로 늘려가게 되면 당연히 전기 소모가 또 늘어납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철강 산업이야말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순위를 보면은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하이닉스고 3등이 현대제철이고, 그런 포스코는 전기를 가장 큰 철강 회사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 순위가 8등입니다. 8등.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럴까요? 자체 내에서 포항제철 자체 내에서 자가 발전을 하는 부생가스 고로 생산을 하면서 자가 발전 비율이 85%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85%가 되기 때문에 85%나 되는 이 자가 발전량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구매하는 전력 소비는 8등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고로를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면 이런 자가 발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기로로 바꾸게 되면 자가 발전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력 수급을 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발전용 에너지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발전용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새로운 발전용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천연가스든 석유든 석탄이든 원자력이든. 그래서 고로에서 전기로 바꾸게 되면 외부에서 발전용 에너지가 충당히 필요한데, 이게 지금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나온 그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그림인데,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 자가 발전량이 85%인데 전기로가 늘어날수록 이 자가 발전량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죠. 지금 보시다시피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 발전량이 떨어질수록 외부에서 전기를 사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든 발전용 연료가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포항 앞바다에서 대형 가스전이 뭐 생산이 된다면, 뭐 그건 뭐 아직 불확실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가스전이 생산이 된다면 포항에서 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포항의 철강 산업도 굉장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향후 전력 소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의 쓰임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하면 앞으로는 전기의 시대다. 전기 시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 시대가 늘어난다. 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정체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 전 세계적인 개도국에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서 그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전력 소비가 2050년까지 최소 2배가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주목할 에너지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소비가 늘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석탄으로 전력 소비를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석탄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는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비 증대에 맞춰서 이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앞으로 주목할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중요성이 증가할 것에 맞춰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 나름의 대책을 다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탄소 감축 흐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철강 산업인데, 마지막으로 이 철강 산업인데, 철강 산업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로나 수소 환원 제철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천연가스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자급할 수 있는 것이 포항의 철강 산업이나 국가 에너지 안보나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마지막 그래프는 뭐 아까도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이 IEA에서 보여드린 천연가스 수요입니다. 계속해서 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한마디로 오늘 강의하는 제목을 내면, 앞으로는 전기와 가스의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전기와 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